도요타조차 20년간 넘지 못한 꿈의 배터리, 전고체. 일본 정부와 도요타가 한 몸이 되어 수조 엔을 쏟아부은 국가의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적자 2조 원에 끝났다던 한국의 삼성 SDI가 그 자리를 세계 최초로 차지해버렸습니다. 그것도 전기차가 아니라 로봇에 먼저 말이죠. 전 세계가 얼어붙었습니다. 중국은 충격에 빠졌고 미국은 긴장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충격을 받은 나라는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20년 세계 1위를 자부하던 일본의 콧대가 한순간에 꺾인 겁니다. 일본 최고의 전문가가 그 진실을 확인하러 서울로 향했고 그곳에서 일본이 한국 앞에 무릎 꿇은 이유가 드러납니다.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한 회사가 단 한 해 만에 2조 1천억 원을 허공에 날렸습니다. 한두 푼이 아니었습니다. 어지간한 작은 나라의 1년 살림과 맞먹는 돈이 단 12달 사이에 영업 손실이라는 이름으로 증발해버렸어요. 그 회사의 이름은 삼성 SDI, 한국의 배터리 기업이었습니다. 누구라도 그 숫자를 보면 똑같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 저 회사는 이제 끝났구나. 배터리 사업은 접어야겠구나. 저 역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솔직히 고백하자면 그 정도 관심조차 두지 않았어요. 끝나가는 회사에 무슨 시선을 주겠습니까? 저는 그저 신문경제면 한 귀퉁이에 실린 그 적자 기사를 흘끗 보고 식어버린 녹차를 한 모금 마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끝났다던 회사가 전 세계를 향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발표를 하나 내놓았습니다. 꿈의 배터리라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를 본격적으로 양산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그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도쿄 가스미가세키의 한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봄볕이 유리창을 타고 미끄러져 내려오고 있었고 회의실 안에는 진한 커피 냄새와 종이, 자료 특유의 마른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그날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일본 배터리 산업을 움직이는 머리들이었습니다. 전직 관료, 현직 사무관, 도요타와 닛산의 기술 임원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제가 있었죠. 제 소개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카하시 시니치라고 합니다. 올해 58이고요. 젊은 시절 도요타의 전고체 배터리 연구팀을 이끌었습니다. 일본이, 아니 인류가 전고체라는 미지의 영역에 처음 발을 들이던 그 시절에 저는 흰 가운을 입고 실험실 한복판에 서 있던 사람입니다. 그 뒤로는 경제산업성의 배터리 정책 자문위원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쉽게 말하면 일본이라는 나라가 전고체, 배터리에서 세계 1위가 되도록 길을 닦는 일을 직접 설계한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니 제가 어떤 마음으로 그 한국 회사의 발표를 들었을지 여러분도 짐작이 가실 겁니다. 그날 회의실에서 누군가 태블릿을 들어 올리며 그 뉴스를 읽었을 때 좌중에서 가장 먼저 터져 나온 건 헛웃음이었습니다. 한 도요타 임원이 의자 등받이에 몸을 깊숙이 기대며 코웃음을 쳤어요. 2조 적자를 낸 회사가 양산을 하겠다고요? 무슨 돈으로 말입니까? 또 다른 사람이 거들었습니다. 발표는 누구나 할 수 있죠. 우리도 20년 전부터 발표는 해왔으니까요. 회의실에 낮은 웃음소리가 번졌습니다. 저도 그 웃음에 가담했어요.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가는 걸 굳이 막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일이었거든요. 전고체 배터리가 어떤 물건인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저였으니까요. 그건 돈만 쏟아붓는다고 만들어지는 물건이 절대 아닙니다. 수십 년의 시간, 수만 번의 실패, 그리고 국가 차원의 끈질긴 지원이 있어야 겨우 문턱에라도 다다를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런데 그 발표에는 제 웃음을 한순간에 먹게 만든 대목이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 태블릿을 읽던 사무관이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다음 문장을 읽어 내려갔어요. 그런데 이 회사가 전고체 배터리를 전기차가 아니라 로봇에 먼저 넣겠다고 합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되물었어요. 로봇이요? 네. 전기차를 제치고 휴머노이드 로봇을 첫 번째 자리에 앉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회의실은 아까보다 더 큰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이번엔 저도 참지 못하고 소리내어 웃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얼마나 거대합니까? 수백조 원이 오가는 바다 같은 시장입니다. 그런데 그 거대한 시장을 마다하고 이제 막 걸음마를 떼는 손바닥만 한 로봇 시장에 그 비싸고 귀한 전고체 배터리를 먼저 넣겠다니 제 귀에 그건 전략이 아니라 비명처럼 들렸습니다. 적자에 몰려 정신을 차리지 못한 회사가 마지막으로 내지르는
길 잃은 자의 헛발질 말입니다. 드디어 한국이 길을 잃었군요. 제가 그렇게 중얼거리자 옆자리에서 누군가 동의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날 그 발표를 한편의 코미디로 치부하고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봄바람이 뺨을 스쳤고 저는 콧노래까지 흥얼거렸던 것 같아요. 한국은 또 한 번 우리를 따라오려다 제풀에 넘어졌다. 저는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로부터 정확히 한 달 뒤에 찾아왔습니다. 그 코미디라고 비웃었던 발표가 사실은 제가 평생 쌓아온 모든 확신을 무너뜨리는 첫 번째 도미노였다는 걸 그때의 저는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왜 그토록 자신만만했는지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라는 분야에서 일본은 단 한 번도 1등이 아니었던 적이 없습니다. 적어도 그날까지는 그랬어요. 우리가 흔히 쓰는 배터리, 그러니까 휴대폰이나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안에는 액체가 들어 있습니다. 전해질이라고 부르는 액체죠. 이 액체가 전기를 흐르게 하는 통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액체는 불에 너무나 잘 탑니다. 뉴스에서 전기차에 불이 났다거나 배터리가 터졌다는 소식,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무서운 사고들의 범인이 바로 이 액체예요. 전고체 배터리는 그 위험한 액체를 통째로 드러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단단한 고체를 채워 넣었어요. 출렁이는 물주머니를 들고 다니다가 단단한 두부 한 모를 손에 쥔 것처럼 완전히 달라진 셈입니다. 불이 날 위험이 사라지고 같은 크기에 훨씬 더 많은 전기를 담을 수 있고 충전도 빠르고 수명도 깁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걸 꿈의 배터리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딱 하나, 만들기가 미치도록 어렵다는 겁니다. 전 세계의 네로라 하는 기업들이 수십 년을 매달렸지만 제대로 대량 생산에 성공한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그 높고 험한 산의 가장 앞자리에 서 있던 나라가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도요타를 보십시오. 전고체 배터리 특허만 1,000건을 훌쩍 넘게 쌓아둔 이 분야의 절대 강자입니다. 닛산 역시 몇 년 안에 상용화를 하겠다며 칼을 갈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뒤에는 일본 정부가 든든하게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그 정부의 손이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경제산업성에서 일본의 차세대 배터리 전략을 직접 그렸습니다. 도요타의 전고체 생산 계획에 막대한 국가 보조금이 흘러 들어가도록 길을 텄고 수십 개의 기업과 대학을 하나로 묶어 거대한 산학 연구 컨소시엄을 짰습니다. 일본은 국가 전체가 한 몸이 되어 전고체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1등을 차지하겠다는 의지로 똘똘 뭉쳐 있었어요. 수조 엔이라는 돈이 제 손끝의 계획서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러니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 눈에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후발주자, 모방자, 우리가 닦아놓은 길을 뒤늦게 따라 걷는 나라. 그게 제가 한국에 품고 있던 인상의 전부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상이라고 부를 만한 것도 못했어요. 경쟁자라고 여긴 적조차 없었으니까요. 그날 회의가 끝난 뒤 저는 경제산업성 청사 안의 작은 사무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곳에서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가 바로 마쓰다였습니다. 마쓰다요. 경제산업성 차세대 전지 전략실의 과장이었고 나이는 40줄에 막 들어선 야심만만한 관료였어요. 머리는 영리했지만 그 영리함이 늘 입가에 비웃음으로 새어나오는 인간이었습니다. 그가 한국의 발표 자료를 책상 위로 툭 던지며 말했습니다. 다카하시 선생님, 이거 보셨습니까? 한국이 또 쇼를 시작했네요. 봤습니다. 로봇이라니 참 딱한 발상이더군요. 마쓰다는 입꼬리를 비틀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비웃음을 넘어선 어떤 멸시가 진득하게 배어 있었어요. 한국은 말입니다, 선생님. 원래 그런 나라 아닙니까? 우리가 먼저 가다가 별로다 싶어서 버린 길을 뒤늦게 주워들고 보물인 양 떠받드는 나라요. 전고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무슨 수로 우리를 따라옵니까? 적자가 2조인 회사가. 그가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손톱이 책상에 부딪히는 딱딱한 소리가 사무실의 정적을 깨뜨렸어요. 제 생각엔 이건 그냥 주가 띄우기용 쇼입니다. 양산이요? 절대 못합니다. 아니, 양산이라는 단어의 무게가 어떤 건지나 알고 떠드는지 모르겠어요. 한국 사람들은 늘 입만 살아있죠. 저는 그 말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쓰다의 말투는 거칠고 오만했지만 그 내용만큼은 제 생각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으니까요. 어쩌면 저는 마쓰다의 입을 빌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듣고 있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 사람의 멸시 위에 또 한 사람의 멸시를 포개며
그 한국 회사를 안주처럼 씹었습니다. 남의 추락을 안주 삼는 일이 그날따라 어찌나 입에 달던지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가슴 한구석에서 아주 오래된 기억 하나가 마치 흙 속에 파묻혀 있던 돌처럼 불쑥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아주 먼 옛날, 제가 아직 젊고 도요타의 흰 가운이 몸에 채 익숙해지지 않던 시절이었어요. 한 한국인이 저를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했고 제가 그에게 무슨 대답을 돌려주었는지 그 기억의 끄트머리가 등줄기를 서늘하게 긁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고개를 가볍게 흔들어 그 기억을 떨쳐냈습니다. 지금 떠올릴 만한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적어도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맞쓰다가 자료를 챙기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어쨌든 선생님, 위에서는 한국의 이 발표를 그냥 넘기지 말라는 분위기입니다. 명색이 위협, 평가, 보고서라도 하나 만들어야 한답니다. 형식적인 거죠. 한국이 얼마나 허풍을 떠는지 직접 확인하고 오라는 겁니다. 확인이요? 누가 갑니까? 맞쓰다가 사무실 문을 열다 말고 어깨너머로 저를 돌아보며 씩 웃었습니다. 선생님이요. 이 분야 최고 전문가가 가셔야 보고서에 무게가 실리지 않겠습니까? 가서 그 잘난 한국의 쇼가 얼마나 초라한지 똑똑히 보고 오십시오. 그렇게 저는 가고 싶지 않았던 그 도시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에 오른 건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비행기가 인천 상공을 지날 때 저는 창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도시의 불빛을 무심히 바라보았어요. 밤의 서울은 끝도 없이 펼쳐진 빛의 바다 같았습니다. 그 풍경을 보면서도 제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불빛이 화려하다고 기술이 화려한 건 아니니까요. 저는 속으로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빨리 보고서에 쓸 거리만 챙겨서 다음 비행기로 돌아가자. 제 손에는 작은 수첩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거기에 저는 미리 결론을 적어두었어요. 부끄럽지만 사실입니다. 삼성 SDI 전고체, 양산 가능성 희박, 로봇 우선 전략은 사업적 절박함의 산물로 추정. 직접 보기도 전에 결론을 내려둔 겁니다. 저에게 이 출장은 새로운 무언가를 배우러 가는 길이 아니었어요. 이미 내려둔 결론에 도장을 찍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코엑스라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인터 배터리라는 한국에서 가장 큰 배터리 전시회가 그곳에서 열리고 있었거든요. 삼성 SDI가 그 전고체 배터리를 처음으로 세상에 공개하는 무대이기도 했습니다. 택시에서 내리는 순간 저는 살짝 놀랐습니다. 전시장 입구로 향하는 길에 사람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것도 한국 사람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양복을 빳빳하게 차려입은 서양인들, 명찰을 목에 건 외국 기업 관계자들, 어깨에 커다란 카메라를 둘러맨 외신 기자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어요. 여러 나라의 말소리가 한데 뒤섞여 웅성거렸고 그 소리는 마치 거대한 벌집 앞에 선 것처럼 윙윙거렸습니다. 저는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미세하게 서늘해지는 걸 느꼈어요. 단순한 국내 행사라고 생각했는데 분위기가 예상과 사뭇 달랐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이 많다고 기술이 진짜인 건 아니다. 쇼는 원래 사람을 끌어모으는 법이니까.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문을 열고 전시장 안으로 들어서자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훅 덮쳤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에 실려 새로 깐 카펫 냄새와 전자, 기기 특유의 미지근한 열기 냄새가 코끝으로 밀려왔어요. 천장에 매달린 거대한 조명들이 바닥을 환하게 적셨고 사방에서 안내 방송과 사람들의 발소리가 뒤엉켜 울렸습니다. 저는 곧장 삼성 SDI 부스를 찾아 걸음을 옮겼습니다. 머릿속에는 이미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분명히 부스 한가운데에는 번쩍이는 전기차 한 대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을 것이다. 그 위에 화려한 조명을 쏘아대며 우리 배터리가 이렇게 대단합니다 하고 떠벌리고 있겠지. 어느 회사나 하는 뻔한 연출 말입니다. 저는 그 뻔한 쇼의 허점을 하나하나 짚어줄 작정이었습니다. 수첩과 펜을 손에 꽉 쥐고 입가에는 옅은 비웃음을 머금은 채 부스 앞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들어 부스 한가운데를 바라본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서고 말았습니다. 전기차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제가 그토록 확신했던 그 한가운데에 전기차는 없었습니다. 대신 그곳에는 제가 평생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무언가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로 외국인들이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긴 줄을 서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카메라 셔터 소리가 빗방울처럼 쉴 새 없이 터졌고 누군가는 탄성을 내질렀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펜이 저도 모르게 스르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적어온 그 오만한 결론 한 줄이 시작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걸 어렴풋이 직감했습니다. 저는 바닥에 떨어진 펜을 한참이나 줍지 못했습니다. 부스 한가운데에 서 있던 건 전기차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꼭 닮은 새하얀 로봇 한 대였어요. 두 발로 서고 두 팔을 가진 우리가 영화 속에서나 보던 바로 그 휴머노이드 로봇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거대한 AI 데이터 센터의 모형이 빛을 뿜으며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제가 예상했던 번쩍이는 자동차는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로봇의 가슴팍은 투명한 덮개로 열려 있었습니다. 그 안으로 얇고 단정한 배터리 한 장이 들여다 보였어요. 사람들은 바로 그 배터리를 보려고 줄을 서 있던 겁니다. 서양인 기술자 하나가 안경을 축혀 올리며 그 안을 뚫어져라 들여다보았고 그 옆에서는 외신 기자가 연신 셔터를 눌러댔습니다. 찰칵, 찰칵. 그 소리가 제 귓속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어요. 저는 천천히 부스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전시판에 적힌 글자를 읽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무음극 전고체 배터리. 그 5글자가 제 가슴을 쿵 하고 내리쳤습니다. 여러분께 이게 왜 충격이었는지 설명을 드려야겠습니다. 원래 배터리에는 기둥이 2개 있어야 합니다. 양극과 음극이라고 부르는 2개의 극이죠. 한쪽에서 전기가 나가고 다른 쪽으로 전기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한국 회사는 음극 자리에 들어가는 재료를 아예 빼버렸다고 적어두었어요. 음극이 없다고 해서 무음극입니다. 음극도 없이 어떻게 배터리가 작동하느냐고요? 충전을 할 때 양극에서 빠져나온 리튬이라는 물질이 빈 음극 자리에 스스로 차곡차곡 쌓이면서 마치 제 손으로 음극을 만들어냅니다. 필요할 때 알아서 자리가 생겨나는 거예요. 빈 방에 손님이 들어올 때마다 의자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원래 음극이 차지하던 공간이 텅 비고 그 빈자리에 전기를 훨씬 더 많이 담을 수 있게 됩니다. 말로는 참 쉽지요. 하지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기술인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도요타에 있던 시절 바로 그 무음극이라는 산을 넘으려다 번번이 무너졌던 사람이 저였거든요. 충전을 거듭하면 리튬이 고르게 쌓이지 않고 뾰족한 가시처럼 자라나 배터리를 안에서부터 찔러 망가뜨립니다. 우리는 그 가시를 잡지 못해 수년을 헤맸어요. 일본이 그 잘난 도요타가 끝내 넘지 못하고 잠시 미뤄둔 산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산을 적자 2조 원짜리 회사가 넘었다고 저 전시판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식은 땀 한 줄기가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저는 황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글자로야 무슨 말을 못 쓰겠어. 실험실에서 한두 개 만들어 보고 부풀려 놓은 거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때 부스 안쪽에서 한국인 엔지니어 한 사람이 마이크를 들고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그가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했어요. 저는 통역기를 귀에 꽂고 그의 말 속에서 허점을, 거짓을, 과장을 찾아내려고 온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한 문장 들을수록 제가 찾으려던 허점이 보이질 않았어요. 그는 과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하게 숫자와 원리만으로 이야기했어요. 마치 이미 다 끝낸 일을 차분히 보고하는 사람처럼요. 저는 펜을 고쳐 쥐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엔지니어가 다음으로 꺼낸 말이 저를 완전히 흔들어 놓았습니다. 저희 솔리드 스택 전고체 배터리를 이 로봇에 넣으면 한 번 충전으로 9시간을 쉬지 않고 일할 수 있습니다. 9시간. 저는 그 숫자를 듣는 순간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을 굴렸습니다. 지금 세상에 나와 있는 로봇들은 배터리 한 개 때문에 길어야 2~3시간밖에 움직이지 못합니다. 일하다 말고 자꾸 충전기를 찾아가야 하니 솔직히 쓸모가 반쪽짜리였어요. 그런데 9시간이라니요.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 사람도 보통 하루에 8~9시간 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로봇이 단 한 번의 충전으로 9시간을 내리 일한다는 건 사람 한 명의 하루 몫을 온전히 대신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충전기 한 번 찾지 않고 말입니다. 저는 입안이 바싹 마르는 걸 느꼈습니다. 침을 삼키려 했지만 목구멍이 텁텁했어요. 전시판에는 또 다른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1리터짜리 통에 920W시의 전기를 담을 수 있다는 숫자였죠. 지금 전기차에 들어가는 보통의 배터리는 600에서 7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 배터리는 같은 크기의 거의 1.5배 가까운 전기를 우겨넣은 셈이었어요. 그건 배터리를 만드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평생 한번 닿아보길 꿈꾸는 성배와도 같은 숫자였습니다. 저는 이제 그 숫자들이 거짓이라고 우길 수가 없었습니다. 제 눈앞에 로봇이 그 배터리를 품은 채 실제로 움직이고 있었으니까요. 로봇이 천천히 팔을 들어 올려 부드럽게 물건을 집었다가 내려놓는 동작을 반복했고, 그때마다 사람들 사이에서 낮은 탄성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래도 저는 마지막 보루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래, 시제품 하나는 만들 수 있겠지. 하지만 양산은 다른 이야기야. 단 한 개를 정교하게 만드는 것과 똑같은 걸 수백만 개 찍어내는 건 하늘과 땅 차이니까. 저는 속으로 그렇게 되뇌며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마지막 보루마저 다음 설명에서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그 엔지니어가 화면을 넘기자 한 공장의 사진이 떴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저희는 이미 수원에 전고체 배터리 시험 생산 라인을 갖추고 로봇에 들어갈 배터리를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핵심 연구 인력의 절반을 실제 양산 현장으로 옮겼습니다. 저는 그 말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연구 인력을 양산 현장으로 옮긴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 바닥 사람만큼은 압니다. 연구실에서 실험만 하던 사람들을 공장으로 보낸다는 건 이제 정말로 물건을 찍어낼 때가 코앞에 닥쳤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거든요. 그건 말로만 하는 양산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진짜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수첩에는 도쿄에서부터 적어온 그 오만한 결론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양산 가능성 희박. 저는 펜을 들어 그 줄 위로 천천히 줄을 그어 지웠습니다. 펜촉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제 귀에 유난히 길게 들렸습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추스르려고 저는 잠시 부스에서 물러나 인파 속에 섰습니다. 그때 바로 옆에서 익숙한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중국어였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명찰을 목에 건 중국인 일행이 그 로봇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명찰에는 CATL이라는 글자가 또렷이 박혀 있었어요. CATL이라면 전기차 배터리에서 세계 1위를 달리는 중국의 거대 기업입니다. 그곳에 임원으로 보이는 중년 남자가 팔짱을 낀 채 그 배터리를 뚫어져라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을 본 순간 저는 알아챘습니다. 그 역시 저와 똑같은 마음으로 이곳에 왔다는 걸요. 한국의 허풍을 코웃음치며 확인하러 왔다가 지금 저처럼 굳어버린 겁니다. 그가 옆 사람에게 나직이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건 솔직히 우리도 2, 3년 안엔 못 따라간다.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 1위 중국 배터리 기업의 임원이 한국 배터리를 보고 우리도 못 따라간다고 인정한 겁니다. 그 거만하던 중국이 말이에요. 저는 그와 잠깐 눈이 마주쳤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눈빛 속에서 같은 것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졌다는 것을요. 그는 씁쓸하게 고개를 가로젓고는 일행을 데리고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남아 다시 부스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한 남자가 부스 안쪽에서 걸어 나와 청중 앞에 섰습니다. 쉰 줄로 보이는 머리가 희끗희끗한 한국 남자였어요. 삼성 SDI의 전고체 사업을 총괄하는 사람이라고 누군가 소개했습니다. 그가 입을 열어 차분히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그 목소리와 눈빛이 어쩐지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가슴 한구석이 이상하게 술렁이는 걸 느꼈어요. 어디서 봤더라. 분명 처음 보는 얼굴인데 가슴 깊은 곳에서 아주 오래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그 차분한 눈매, 상대를 똑바로 응시하는 그 시선. 어디선가 아주 오래전에 나는 저 눈을 마주한 적이 있다. 그 남자가 청중을 둘러보다가 잠시 제 쪽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까닭 모를 한기가 등을 타고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시선을 거두고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저는 황급히 그 술렁임을 가슴 한쪽으로 밀어두었습니다. 지금은 그걸 떠올릴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나 그 얼굴은 그날 내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의 발표가 이어지면서 저는 비로소 이 회사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화면에 띄운 건 한 장의 거대한 그림이었습니다. 삼성 SDI를 한가운데 두고 그 주위를 여러 기업의 이름이 둘러싸고 있었어요. 먼저 독일의 BMW가 있었습니다. 삼성 SDI와 BMW는 무려 17년을 함께 손잡아 온 사이라고 했어요. 17년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강산이 2번 바뀌도록 신뢰를 쌓아온 오랜 친구인 셈이죠. 그리고 그 두 회사가 미국의 전고체 전문 기업인 솔리드파워까지 끌어들여 전고체 배터리를 실제 자동차에 넣어 검증하는 일을 함께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세계적인 자동차 명가가 그 배터리를 직접 검증해 주겠다고 먼저 나선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배터리 안에 들어가는 재료를 만드는 한국 회사들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에코프로라는 회사는 전고체 전용 소재 기술에서 한국 최고로 꼽힌다고 했고, 포스코라는 회사는 더 놀라웠어요. 원래 쇠를 만드는 거대한 회사인데 쇠를 만들다 나오는 부산물 가스를 그냥 버리지 않고 그걸 깨끗하게 정제해서 전고체의 핵심 소재로 되살리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른 회사들은 그 비싼 소재를 비싼 값에 사와야 하는데 포스코는 어차피 버리던 폐기물로 만드니 1kg에 수천 달러나 하던 그 소재 값을 40달러 수준까지 끌어내리겠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 그림을 보며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제가 일본에서 만들었던 그림과 너무도 닮았으면서도 결정적으로 달랐거든요. 일본도 똑같이 기업과 대학을 한데 묶은 연구 컨소시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정부가 위에서 돈을 내려주며 억지로 모아둔 관이 주도하는 모임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의 이 그림은 달랐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기업들이 스스로 필요해서 손을 맞잡은 살아있는 생태계였습니다. 배터리 회사와 소재 회사와 자동차 회사가 마치 한 몸처럼 톱니바퀴를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 순간 그 남자가 던진 한마디가 제 세계를 통째로 뒤집어 놓았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2년 안에 이 전고체 배터리의 본격 양산에 들어갑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2년이라니요. 저는 도요타의 양산 일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그토록 공들여 잡아둔 그 일정은 한국이 말한 이 2년보다 한참이나 뒤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한국 회사는 일본보다 더 빠른 일정을 들고 나온 겁니다. 일본이 20년을 매달린 자리였습니다. 수조엔의 국가 예산을 들이부은 자리였어요. 도요타가 특허를 1,000건 넘게 쌓아 올리며 지켜온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를 1년 전만 해도 끝났다고 비웃던 한국 회사가 우리보다 먼저 차지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핑그르르 도는 것 같았습니다. 전 시장의 환한 조명이 갑자기 너무 밝게 느껴졌고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멀리서 울리는 파도 소리처럼 아득해졌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도쿄의 그 회의실이 떠올랐습니다. 다들 의자에 기대 비웃던 모습, 마쓰다가 입꼬리를 비틀며 내뱉던 말, 드디어 한국이 길을 잃었군요 하고 함께 웃던 제 모습, 그 모든 장면이 한꺼번에 밀려오면서 저는 처음으로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어요. 그 부끄러움은 앞으로 제가 겪을 더 큰 깨달음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전시장 한쪽 벤치에 주저앉아 저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제가 도쿄에서 그토록 비웃었던 그 질문을 진지하게 던져보았습니다. 도대체 왜 이들은 전기차를 제쳐두고 로봇을 먼저 택했을까? 적자에 몰린 회사의 헛발질이라고 코웃음 쳤던 그 선택을 저는 처음으로 제대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건 헛발질이 아니라 제가 평생 본 것 중 가장 영리하고 치밀한 한 수였다는 걸요. 첫 번째 이유는 돈이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만들기가 어려우니 처음엔 값이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덩치가 어마어마해요. 보통 50에서 70kWh나 되고 그게 자동차 값의 거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이렇게 비싼 전고체를 그 큰 덩어리로 만들어 차에 넣으면 차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아무도 못 삽니다. 그런데 로봇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고작 2kWh 남짓이에요. 전기차의 수십 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배터리가 이렇게 작으니 아무리 비싼 전고체를 써도 로봇 전체 값에서 차지하는 부담이 훨씬 적은 겁니다. 똑같이 비싼 배터리라도 큰 통에 넣으면 감당이 안 되지만 작은 통에 넣으면 감당이 되는 거죠. 이렇게 단순하면서도 똑똑한 계산을 저는 도쿄에서 비웃기만 했던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안전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새 기술은 처음엔 어딘가 불안한 구석이 있습니다. 만약 검증도 안 된 새 배터리를 갑자기 수백만 대의 전기차에 넣었다가 문제가 터지면 그건 회사가 통째로 휘청거릴 재앙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물량이 적은 로봇부터 차근차근 적용해 성능과 안전을 충분히 확인한 다음
그 검증을 발판 삼아 전기차로 넘어가겠다는 거였습니다. 작게 시작해 안전하게 키워가겠다는 더없이 신중한 전략이었어요. 세 번째 이유가 어쩌면 가장 무서웠습니다. 바로 로봇 시장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로봇 시장이 작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보여준 숫자는 제 상상을 완전히 짓밟았어요. 지금 50만 대 남짓인 서비스 로봇이 머지않아 200만 대를 훌쩍 넘어서고 사람을 닮은 휴머노이드 로봇은 앞으로 누적 5천만 대를 넘어 6천만 대를 향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고 했습니다. 연평균 35%라는 어지러울 만큼 가파른 성장이었어요. 그리고 그 무렵이면 집집마다 쓰는 가정용 로봇이 그 절반을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집에 냉장고와 세탁기가 있는 것처럼 머지않아 집마다 사람을 닮은 로봇 한 대씩을 두고 사는 시대가 온다는 거였죠. 로봇이 그렇게 늘어나면 그 안에서 심장 역할을 할 배터리는 또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그 배터리 시장만 따져도 머지않아 18조 원을 넘는 거대한 새 시장이 열린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모든 그림이 보였습니다. 테슬라를 보십시오. 그 회사가 만드는 옵티머스라는 로봇 한 대에도 2kWh 남짓의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한국 회사가 준비한 그 범위에 딱 들어맞는 숫자였어요. 미국의 엔비디아도, 한국의 LG도, 그리고 한국의 현대차도 나 할 것 없이 로봇을 만들겠다고 뛰어들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로봇이라는 새 전쟁터로 몰려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로봇은 심장이 필요합니다. 배터리가 필요해요. 삼성 SDI는 바로 그 자리를 노린 겁니다. 시장이 폭발하기 전에 먼저 가서 로봇의 심장이라는 자리를, 그 표준이라는 자리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무릎을 탁 쳤습니다. 손바닥이 얼얼했지만 그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어요. 제가 헛발질이라 비웃었던 그 선택은 비싼 값의 함정을 피하고 위험을 안전하게 검증하며 거대한 시장에 첫 깃발을 꽂는 세 가지를 한꺼번에 노린 신의 한 수였습니다. 도쿄에서 저와 마쓰다가 안주 삼아 씹던 그 회사는 사실 우리가 보지 못한 미래를 이미 몇 수 앞서 내다보고 있었던 겁니다. 부끄러움은 어느새 어떤 경외감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부스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저 희끗한 머리의 남자, 어디선가 본 듯한 그 얼굴을 이번엔 똑바로 마주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래 묻어두었던 어떤 기억의 문이 삐걱이며 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진 뒤 저는 그 희끗한 머리의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본 그의 얼굴은 멀리서 봤을 때보다 훨씬 더 또렷하게 제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깊게 팬 눈가의 주름, 단단하게 담은 인매, 그리고 상대를 똑바로 응시하는 그 차분한 눈빛. 저는 그 눈을 마주한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기억이 둑이 터지듯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20해도 더 지난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도요타의 젊은 연구원이었어요. 막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콧대 높은 신예였죠. 그날 우리 연구소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한국에서 온 작은 배터리 회사의 기술자들이었어요. 그 시절 한국의 배터리라는 건 우리 눈에 그저 변변찮은 후발 주자에 불과했습니다. 기술을 배우겠다고 함께 연구할 길이 없겠냐고 그들은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들을 데리고 연구소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마지못해서요. 솔직히 말하면 귀찮았습니다. 우리가 어렵게 쌓은 걸 왜 저들에게 보여줘야 하나 하는 마음이 가득했어요. 저는 시종일관 거만했습니다. 그들의 질문에 건성으로 답했고 때로는 대놓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일행 가운데 유난히 눈빛이 형형한 젊은 한국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제 설명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수첩에 빼곡히 무언가를 적었어요. 그의 진지한 눈빛이 그날따라 어쩐지 거슬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헤어지는 자리에서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떠올려도 얼굴이 화끈거리는 말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죠. 당신들은 우리를 절대 따라올 수 없습니다. 전고체는 우리 일본의 것입니다. 헛된 꿈은 일찍 접는 게 서로에게 좋아요. 주위에 있던 제 동료들이 키득거렸습니다. 그 한국 젊은이의 얼굴이 잠깐 굳었어요. 하지만 그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아주 조용하고 단단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먼저 그 산을 넘겠습니다. 그때 다시 뵙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또 한 번 비웃었습니다. 마음에도 없는 큰 소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러고는 그 말을, 그 눈빛을 까맣게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제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20해의 세월이 그의 머리를 희끗하게 물들였지만 그 눈빛만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형형하고 단단하고 깊었습니다. 그가 저를 알아보았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어요. 다카하시 선생님. 그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를 기억하십니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꽉 막혀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만 간신히 끄덕였습니다. 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손을 맞잡았어요.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습니다. 서지훈입니다. 20해 전 선생님께 인사드렸던 사람입니다. 서지훈. 그 이름이 제 가슴 깊은 곳을 묵직하게 울렸습니다. 제가 그때 선생님께 한 약속을 오늘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어요. 뜨거운 것이 눈가에 차오르더니 이내 뺨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58 먹은 사내가 낯선 나라의 전시장 한복판에서 그렇게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부끄러움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20해 전 제가 그토록 무시하고 비웃었던 그 청년이 그 모진 멸시를 가슴에 품고도 끝내 포기하지 않고 그 험한 산을 정말로 먼저 넘어버렸다는 사실이, 그 긴 세월의 무게가, 한 인간의 집념이 저를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그 말을 내뱉었습니다. 제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당신들은 결국 해냈군요. 서지훈은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더 꽉 잡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말을 했어요. 선생님, 그날 그 말씀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젖은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내내 선생님 말씀이 귓가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절대 따라올 수 없다. 그 말이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잠을 줄이고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그래도 다시 일어섰습니다. 선생님의 그 한마디가 제 등을 떠민 가장 큰 힘이었어요. 그러니 저는 선생님께 원망이 아니라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에 저는 결국 어린아이처럼 흐느끼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구나. 멸시를 원동력으로 바꾸고 원망을 감사로 갚는 사람이.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한국이 이 험한 산을 먼저 넘은 건 단순히 기술이 좋아서가 아니었다는 걸요. 저 단단한 눈빛 같은 사람들이 무시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수십 년을 묵묵히 걸어왔기 때문이라는 걸 말입니다. 서지훈과 헤어져 전시장을 나서는데 봄볕이 유난히 따스했습니다. 저는 손에 든 수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도쿄에서부터 적어온 그 오만한 결론들이 이제는 부끄러운 낙서처럼 보였어요. 저는 그 페이지를 천천히 찢어냈습니다. 그리고 빈 페이지에 새로 한 줄을 적었습니다. 일본은 한국에 졌다. 그리고 그 패배는 마땅한 것이었다. 그때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마쓰다였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선생님, 어떻습니까? 한국의 쇼가 형편없죠. 보고서에 적당히 깎아서 쓰면 되겠습니다. 우리 위에서도 그걸 원하고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한 글자 한 글자에 힘을 주어 말했습니다. 마쓰다 과장. 한국은 쇼를 한 게 아닙니다. 진짜였어요. 그들은 우리보다 먼저 양산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졌습니다.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보고서를 쓰겠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마쓰다가 피식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선생님, 서울 가시더니 정신이 어떻게 되신 거 아닙니까? 한국한테 졌다니요. 그런 보고서는 위에서 받지도 않습니다. 적당히 쓰세요. 늘 그래왔듯이. 저는 그 비웃음을 들으며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게 우리가 진 이유입니다. 마쓰다 과장. 진실을 외면하고 적당히 덮으려는 그 마음이요. 한국은 그 적당히를 모르는 사람들이 만든 나라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마쓰다는 끝내 인정하지 않았어요. 아마 앞으로도 그러겠죠. 하지만 이제 그건 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멀어지는 전시장 건물을 돌아보았습니다.
머지않은 미래를 저는 그려보았습니다. 집집마다 사람을 닮은 로봇이 우리 대신 빨래를 개고, 노인의 손을 잡아 부축하고, 위험한 곳에 사람 대신 들어가 일하는 세상. 공장에서, 물류창고에서, 병원에서 수천만 대의 로봇이 묵묵히 움직이는 세상. 그리고 그 모든 로봇의 가슴 속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새겨진 작은 배터리 한 장이 심장처럼 힘차게 뛰고 있는 세상을요. 20해 전 제가 절대 따라올 수 없다고 비웃었던 그 나라가 이제는 전 세계 로봇의 심장을 만드는 나라가 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한 가지 깨달음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진짜 무서운 건 가장 큰 시장도 가장 화려한 발표도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비웃을 때 묵묵히 자기 길을 걷는 집념, 멸시를 원동력으로 바꾸는 뚝심, 적당히를 거부하는 그 우직함, 그것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을 저는 일본이 아니라 한국에서 보았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창밖의 서울을 다시 한번 내려다보았습니다. 어젯밤엔 그저 화려하기만 했던 그 불빛들이 오늘은 전혀 다르게 보였어요. 저 빛 하나하나가 수십 년을 이를 악물고 버텨온 사람들의 땀과 집념이 모여 빛나는 거라는 걸 이제는 알 것 같았거든요. 저는 가방에서 수첩을 꺼내 마지막으로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저 단단한 눈빛의 사람들을 만나러 와야겠다. 이번엔 배우는 사람의 마음으로. 지금까지 한국을 우습게 보던 일본 최고의 배터리 전문가가 서울 한복판에서 끝내 무릎을 꿇은 이야기였습니다. 모두가 끝났다고 비웃을 때 묵묵히 자기 길을 걸어 일본도 넘지 못한 산을 가장 먼저 넘어선 우리 기업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저력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비웃어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결국 세상을 바꿉니다. 이 자랑스러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널리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터칭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